은퇴 1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비명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허리 휘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회사 스트레스 버티면서 은퇴만 하면 편해지겠지 이렇게 스스로 달래며 버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편해지기는커녕 첫 해부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진짜 공포죠. 평생을 버텨낸 사람이 정작 쉬는 첫 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사실. 이걸 겪은 분들은 말합니다. 일할 때보다 은퇴하고 난 뒤가 더 무섭다고요. 사실 은퇴 첫 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돈, 건강, 관계, 시간, 그리고 정체성까지 우리가 생각한 여유는 없고 오히려 모든 게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걸 은퇴 전에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그 첫 해를 통과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삶의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패턴, 리듬, 사회적 역할, 돈의 흐름, 인간적 연결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첫 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지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한 해 안에 무너졌던 3가지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지금 준비 중이시라면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큰 방패가 될 겁니다. 사실 은퇴 첫 해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돈의 속도가 갑자기 바뀐다는 점이에요. 월급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커피라도 사러 나가게 되고 심심하면 외식이라도 하게 되고 건강검진 좀 해볼까 하다 보면 병원비도 더 쓰고 은퇴했으니 한 번쯤이라는 마음이 쌓이면서 계획보다 훨씬 빨리 잔고가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일할 때는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회와 연결돼 있어요.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단절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져요. 서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니까 갈등도 생기고요. 이걸 감정적으로 버티기 어려워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늘 직업으로 설명해 왔죠. 나는 교사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엔지니어다.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갑자기 공기가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제 뭐지?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라요. 이게 은퇴 첫 해의 흔들림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이제 은퇴 첫 해에 실제로 무너졌던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저 사람 얘기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 친구였고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62세에 은퇴한 분의 사례예요. 평생 제조업에서 일하시면서 지독하게 고생하셨던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이제야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하며 여행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한 달 지출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은퇴 첫 해는 원래 신나거든요. 그 기분이 무서운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고 이때서야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버티지? 하고 공포가 밀려왔다고 해요. 나중에 하는 말이 첫 해만 제대로 잡았어도 이렇게 무서워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인정받던 58세 남성이었어요. 은퇴 후에는 이제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야지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내와의 작은 의견 충돌이 계속 커졌고 심지어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대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니 감정이 예민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고 결국은 은퇴 후 첫 해가 정말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였어요.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운동을 더 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 체력이 뚝 떨어졌답니다. 회사 다니면서 억지로라도 움직였던 게 사라지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지출까지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건강이 흔들리니까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심해지고 외출도 줄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퇴 첫 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전부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사실 공통점은 똑같아요. 준비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모두가 은퇴를 꿈꾸지만 아무도 은퇴 직후의 리듬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있는가 없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리듬을 만드는가 못 만드는가라고요. 은퇴 1년 차가 무섭지 않으려면 돈의 속도를 늦추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고 몸을 만들고 소셜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야 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다시 짜는 겁니다. 은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단계니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첫 해만 잘 버티면 그 다음은 괜찮다고요. 그 말이 진짜입니다. 첫 해의 혼란을 이해하고 그걸 이기면 두 번째 해부터는 삶이 훨씬 단단해져요. 은퇴 첫 해를 잘 넘기려면 결국 버티는 기술을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한다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중요한 건 매일을 버틸 수 있는 작은 구조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첫 해가 안정되고 이게 없는 사람은 첫 해에 무너집니다. 먼저 돈 쓰는 패턴을 다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은퇴 첫 해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지출을 과하게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작은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달에는 일부러라도 돈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기간을 가져야 해요. 커피가, 외식, 여행, 경조사비 이 네 가지가 은퇴자 지출의 핵심 폭탄인데요. 처음부터 여유롭게 쓰다 보면 첫 해에 바로 균열이 생겨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은퇴 월생활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몸에 딱 새겨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들 몸이 좋아질 줄 알죠.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회사엔 억지로라도 가니까 걸음수가 늘고 일정이 있으니까 생활 패턴이 유지되는데 은퇴 후엔 이 리듬이 송두리째 무너져요. 그래서 몸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은퇴 첫 해엔 꼭 두 가지 운동을 추천드려요. 하나는 근력 운동, 하나는 유산소. 거창할 필요 없고 아침에 15분만 해도 충분해요.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나는 혼자 잘 지내는 스타일이라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첫 해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고립감이에요. 가족과만 지내면 갈등이 생기고 친구들은 바빠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든 작게든 소셜 리듬을 만들어야 해요. 주 1회 정기 모임, 동네 커뮤니티 센터 운동, 작은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은퇴 첫 해엔 누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불안 자체를 실패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첫 해의 흔들림은 필수 과정이고 이걸 지나야 삶이 다시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첫 해가 힘든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처음 겪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아요.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이 말 하나가 첫 해를 견디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추락이 시작된 교사 노후의 비극.
아마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사면 노후 걱정 없잖아. 연금 잘 나오니까 여유롭겠다. 퇴직만 하면 인생 절반은 편하게 가는 거지. 근데요, 요즘 은퇴한 교사분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교사가 노후 편하다고 한 건지. 퇴직하고 나서야 그 말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지 뼈저리게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의 은퇴는 어느 직업 출신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구조예요. 특히 교사처럼 평생 안정적이고 규칙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은퇴 이후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가장 큰 함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퇴 준비 중이신 분들, 지금 당장 교직을 내려놓은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 모두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하는 순간부터 추락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정말 무섭게도요. 하루하루가 어디선가 조금씩 새는 것 같은데 어디가 구멍인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내 생활 패턴은 갑자기 확 바꿀 수가 없어서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너무 익숙했던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공허함과 불안. 이게 바로 많은 은퇴 교사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추락이에요. 퇴직 후 연금 받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요? 그게 참 밖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은퇴한 60대 교사분들 연금 금액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물가, 의료비, 교통비, 관리비, 전기가스비 이 상승폭을 견딜 만큼 여유로운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에 경조사,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연금은 순식간에 겨우 숨만 붙여놓는 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은퇴 후 교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겉핥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후 5년 만에 통장에 3천만만 남았다는 60대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신이 아끼며 사는 사람이라고 줄곧 믿어오셨대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취미도 돈 드는 것 안 하고 여행도 많이 안 가고요. 그런데도요, 돈이 계속 줄어들더래요. 처음엔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연금 들어오는데도 말이죠.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간단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보다 나가는 생활비가 조금씩 더 많았던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 보인다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조금씩 모자라는 구조가 몇 년 쌓이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집니다.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돈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훅훅 빠져나가더라고요. 손으로 물 떠올리듯이. 이게 은퇴 후 초반에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남은 돈이 훨씬 적어져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미 되돌리기 너무 늦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 후 그동안 못했던 여행 좀 해보자고 하다가 2년 만에 자산이 급감한 60대 여성 교사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신의 경제관념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늘 규칙적이고 규모 있게 사셨던 분이니까요. 근데 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큽니다. 특히 은퇴 후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멀리 오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호텔, 항공권, 식비, 이동비, 여행지에 예상치 못한 소비까지 합치면 한 번 다녀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여행 한 번은 괜찮죠. 근데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통장이 너무 가벼워져 있는 걸 느끼고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즐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은퇴 후
교사들이 흔히 빠지는 자격의 착각이라는 함정입니다. 얄궂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마음이 노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녀 걱정하다가 자신이 먼저 부서진 60대 아버지 교사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분이라 당연히 도와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한 번의 지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혼 이후에도 이런저런 비용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들어가요. 마음은 안 돼도 손은 먼저 나가더라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돕다 보니 자신이 쌓아둔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공포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원이었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선 그게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퇴 이후 가장 흔한 파산 루트 중 하나죠. 자녀 지원에 대한 경계선이 없으면 본인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 마음 때문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유독 무서운 이유는 이분들이 특별히 돈을 펑펑 쓴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온 교사들, 절약하고 계획적으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조차 지금의 물가, 생활비,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직이든 아니든 지금 시대에 안전한 은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 특히 더 위험한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고 은퇴 후 무슨 함정이 기다리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일정한 패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직업일수록 은퇴 후 폭풍이 더 크게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추락이 천천히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앉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난 왜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난 내 미래를 너무 가볍게 봤을까? 왜 그동안 누리던 생활을 갑자기 줄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추락하고 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추락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생활 패턴을 재정비하고 은퇴 후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연금만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을 깨버리는 것. 자녀 지원을 선 안에서 제한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는 전제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경제활동은 일찍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 비율이 안 맞는 순간 노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은퇴하면 조금만 쉬다가 여행 좀 다니고 여유롭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의 이야기 생각해 주세요. 노후의 추락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움직이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흐름을 멈추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요, 은퇴한 교사분들이 입모아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더라. 이게 정말 진짜예요. 생활비가 빠듯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냥 조금 덜 쓰면 되지 하고 넘깁니다. 근데 그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자존감이 같이 떨어져요. 평생 누군가를 가르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직업이었는데 은퇴하자마자 세상이 갑자기 나한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 기분. 이 감정이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서 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맞아요.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채울 돈이 제한적이면 머리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엔 또 얼마나 오를까? 병원 한번 가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이 하루 종일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노후의 적은 돈보다 불안이다. 이 불안을 줄이려면 결국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절대 힘으로 버티는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가요. 패턴 자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대부분이라 은퇴 후에는 갑자기 고립감이 확 찾아와요. 이 고립감이 소비를 더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 만나는 대신 소비로 감정 채우기, 이 패턴이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쇼핑, 가족 간 지원, 작은 사치, 과한 외식. 이런 것들이 소소한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꽤 치명적이에요. 은퇴 초반에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또 한 가지, 많은 교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부분이 나는 평생 남에게 맞춰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 계획엔 맞춤형 설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생활 패턴, 내 소비 습관, 내 예상 수명, 이 모든 게 다 다른데 은퇴 후 돈 쓰는 방식은 다들 똑같아요. 이게 문제죠. 각자에게 맞는 구조로 바꿔야 흐름이 멈춰요.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지금 쓰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많은 은퇴자분들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줄여야 할 곳이 아니라 어디가 새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는 비용들이 노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교사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누구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시대고 해결책은 지금부터 다시 짜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실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좀 쉬자. 이제야 진짜 인생 좀 살아보자. 근데요, 실제로 6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쉬긴 뭘 쉬어 노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게 뭔지 이제야 알았다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그 세 가지,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처음엔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무너져요. 마치 밑동이 썩어 들어가는 나무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조용히 파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오늘은 60대 은퇴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정말 울면서 제발 이것만큼은 미리 줄여라라고 말한 노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진짜 인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무너진 뒤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노후는 리셋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게요. 근데 듣기 전에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관계예요. 사람들은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근데 60대 분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돈보다 더 무섭고 더 빨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관계의 붕괴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벨이에요. 문자도 끊기고 단톡방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명절 때 연락하던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져요. 마치 내가 사회에서 삭제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계가 끊기면 지출이 늘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외로우면 돈을 써요. 쇼핑, 과소비, 필요 없는 물건 구매, 쓸데없는 여행. 외로움은 지출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사례 하나 드릴게요. 여든이 다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빚도 없고 남들이 보면 노후 확정이죠. 근데 은퇴하고 5년이 지나니까 통장 잔고가 반토막이 났어요. 왜냐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요. 매일 하루 2번씩 마트에 가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요. 누군가와 잠깐 눈 마주치고 인사 한번 하려고요. 그게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었던 거예요.
집에 오면 사온 것들이 쌓여 있고 쓰지도 않는 물건만 쌓였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빠지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을 소비로 해결하려는 순간 노후는 조용히 파산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파괴 요소, 이건 정말 명확해요. 관계가 끊기면 노후가 무너진다. 이건 진짜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건 건강이 급격한 악화예요. 근데 이 건강이란 게 은퇴 직후에 더 빨리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일할 땐 억지로라도 몸을 쓰잖아요.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죠. 근데 퇴직하고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움직임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 순간부터 몸이 무너집니다. 특히 남성분들, 퇴직 후 1년 동안 건강이 가장 격하게 무너지는 시기라고 해요. 너무 조용히 너무 빠르게. 여기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집에서 거의 누워만 계셨던 62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딱 1년 만에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당뇨 전 단계 진단받고 무릎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는데 숨이 찼대요. 근데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은퇴 후 건강은 내려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예전엔 괜찮았던 게 이젠 3일, 5일 연결되면 바로 몸에 티가 나요. 근육이 빠지고 무릎이 아프고 자꾸 피곤해지고 체력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너져요. 병원비, 약값, 치료비, 관리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활동력이라는 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서워요. 60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실제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최종 요소. 바로 지출 구조의 몰락이에요. 사람들이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라고 착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은퇴하면 고정 지출이 더 무서워져요.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부모님 자녀 지원비, 차량 유지비, 식비. 이게 은퇴하고 줄어들까? 전혀요. 오히려 더 올라가요. 여기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연금 180만 원에 남편 연금 90만 원. 합쳐서 270만 원이면 괜찮다 생각하셨대요. 근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까 건보료, 약값, 교통비, 자녀 도와주는 비용까지 빠지고 나면 통장엔 항상 0원만 찍혀 있었어요. 나는 돈을 안 쓰는데 왜 통장이 비지? 이게 본인의 말이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소비가 아니라 고정 지출이에요. 줄이기 힘든 것들, 반드시 빠져나가는 것들, 늘 반복되는 것들. 이게 노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나서 통장이 얇아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실감해요. 아, 이걸 왜 미리 줄이지 않았지? 여러분, 결국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관계의 붕괴, 건강의 급전 악화, 고정 지출의 폭증. 이 세 가지는 조용히 오고 천천히 파고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박살냅니다. 근데 이게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100%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줄이기만 해도 돼요.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돼요. 지금 관계 하나만 다시 연결하면 돼요. 노후는 거창한 준비가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살리는 건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하루 30분씩 걷기, 한 달에 한 번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고정 지출 하나만 줄이기.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철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는 그 순간이거든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반드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가 무섭다는 걸 머리로는 아세요. 근데 몸으로 느끼고 인생에서 실감하는 건 항상 사고가 터진 뒤예요. 정말 잔인하죠. 은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뒤에서 갑자기 툭 하고 잡아뜨려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때 진짜 그냥 대충 넘기지 말걸. 그리고요, 그 후에는 평생 가요.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 관계, 건강, 지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더 큰 파괴력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대처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관계가 끊어지면 외로워지죠. 외로워지면 활동이 줄어요. 활동이 줄면 건강이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가 늘죠. 병원비가 늘면 지출이 무너져요. 지출이 무너지면 더 외로워지고 더 움츠러들고 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은퇴자들이 가장 무너지는 루트가 바로 이거예요. 특히 60대가 되면 이 악순환이 훨씬 빨라져요. 예전엔 몸이 조금 버텨줬는데 지금은 하루만 컨디션이 나빠져도 그게 일주일을 끌고 금방 활동이 줄고 금방 체력이 떨어지고 금방 의욕이 사라져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루만 연락을 안 하다가 일주일 한 달 끊기고 그렇게 1년 지나면 아예 연락할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에 자신 있고 경제력에 자신이 있어도 은퇴의 무서운 점은 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조이고 깎고 조용히 잠식해요. 그래서 60대 분들은 이런 조언을 하세요. 은퇴하면 새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던 걸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 진짜 깊어요. 건강도 새 운동을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걷기만 꾸준히 하면 돼요. 관계도 새로운 친구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 연락처 중 딱 한 명에게만 잘 지내? 하고 먼저 연락하면 돼요. 지출도 갑자기 큰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 지출 중 하나만 줄이면 돼요. 핸드폰 요금이든 자동차든 보험이든 한 가지만 줄이면 전체 구조가 바뀌어요.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걸 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걸 방치해서 무너져요. 이게 진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계 하나, 건강 하나, 지출 하나만 잡아두세요. 그 한 가지가 나머지 두 가지도 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길어요. 길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해요. 막막하고 불안하게 살 필요 없어요. 노후는 갑자기 좋아지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나아지는 시기예요. 이야기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고 뭔가 찔리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찔리는 순간이 인생의 기회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느낌을 흘려보내다가 나중에 무너져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늦지 않았어요. 관계 하나, 건강 하나, 지출 하나. 지금 딱 하나만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 전체를 완전히 살릴 거예요. 한국 돌아간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다고 말한 은퇴 한인들의 절규.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돌아가면 부모님도 계시고 의료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물가도 싸니까 노후엔 한국이 더 낫겠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 싸는 한인들 이야기요. 근데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릅니다. 다들 똑같이 말해요. 한국 도착한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을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원래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천공항에 내린 그 순간 한국 생활이 달콤한 상상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단 며칠 만에 온몸으로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 빠르고 너무 촘촘하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묵직하죠. 근데 직접 겪은 분들은 훨씬 더 충격받아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몰랐다고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반갑기는커녕 마치 전혀 다른 나라에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한국 생활은 문화 충격이 아니라 거의 공포 체험에 가까웠다고 해요. LA나 뉴욕에서 살다가 한국 가면 물가가 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집세, 병원비, 교통비, 외식비 어디 하나 싸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죠. 미국의 느긋한 페이스에 익숙했던 몸이 한국 리듬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한국이 아니라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보니 다들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딜 가나 느껴지는 고립감이에요. 한국이 사람은 많지만 이상하게 혼자가 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웃이든 동네 가게 사장님이든 말 한마디라도 던지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다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간 한인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악몽의 시작이에요. 머리로는 고향이니까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커져요. 이게 정말 내가 노후까지 살아야 할 곳이 맞나? 이러다 병이 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외롭고 불편하게 살 바엔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몽을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세 분만 소개해드리면요. 들으시면 아마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첫 번째 분은 뉴저지에서 평생 일하신 분이셨는데요. 은퇴하면서 한국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좋았대요. 근데 정말 며칠 만에 집안이 갑갑해져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해요. 미국에선 늘 넓은 공간에서 살았고 창문 열면 공원 보이고 차 몰고 그냥 나가면 됐는데 한국 집은 문 열면 복도, 창 밖은 건물벽,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2달 만에 다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한국은 좋은데 제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LA 한타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요. 한국 돌아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병원비였다고 합니다. 미국 병원비가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건보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나오는 금액 보니 기절할 뻔했다고 해요. 소득이 아니라 재산 기준으로 매겨지니까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예전에 모아둔 금융 자산 때문에 매달 부담이 너무 커졌던 거죠. 병원이 싸다고 해서 갔는데 대기시간, 예약 시스템, 검진 방식이 본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했대요. 차라리 미국 메디케어가 낫다. 이 말을 진짜로 하셨어요. 그만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나이 들면 편한 시스템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분은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 경우예요. 한국에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가보니 자녀들은 다 바쁘고 손주는 학교 학원 일정으로 하루 종일 정신없고 본인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친구들하고 점심도 먹고 시니어 센터도 다니고 교회도 가고 아무리 혼자 살아도 사람 사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완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한국은 가족이 나를 챙겨주긴 하는데 미국은 공동체가 나를 살게 해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분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요즘 은퇴한 한인분들 사이에서 한국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고 돌아와서 정말 피눈물로 말하는 현실이에요. 한국이 나쁜 나라라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멋지고 정말 능률적인 나라죠. 문제는 그 속도가 은퇴자에겐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촘촘한 시스템이 젊을 때는 좋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개인주의적 바쁨이라는 게 미국의 여유 있는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노후에는 엄청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지만 내가 나이 들어 살기엔 너무 힘든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단순해요. 미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노후에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여유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보니 알겠대요. 노후는 예쁜 풍경이나 멋진 도시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내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조용히 존중해주는 리듬이 전부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돌아갈 고향이지 노후를 버틸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슬픈데요. 근데 또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세요? 은퇴라는 건 결국 어디가 더 싸냐, 어디가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걸 이분들이 대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었던 게 단순히 생활비나 속도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 환경 자체가 은퇴자의 마음을 좀 먹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나이 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몸이 좀 느려도, 계산대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직원이 웃으면서 기다려주고, 뒷사람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한국은 다들 너무 빨라요. 뭔가 하나만 느려도 바로 뒤에서 한숨 나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퇴자 입장에서는 그 눈빛 하나, 한숨 하나가 마음에 깊게 박힌대요. 내가 여기서 더 늙어가도 괜찮을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삶을 비교하게 된대요. 누구는 자식이 성공했다. 누구는 손주가 잘 컸다. 누구는 재산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밥 먹듯이 오가잖아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기지만 점점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자신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비교가 거의 없거든요. 각자 삶이 당연히 다르고 누구도 누굴 평가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자기 속도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의 관계 거리가 은퇴자에게 너무 무섭게 느껴진대요. 가까운 가족이 있어도요, 결국 각자 너무 바쁘잖아요. 자녀들도 회식, 프로젝트, 야근, 손주들은 학원, 과외. 그래서 같이 한국에 있어도 정작 내 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든 커뮤니티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커피 한 잔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허기가 채워졌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텅 비어 있다고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져요. 잘 지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지만 내가 노후를 살아낼 나라는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의 고립감이 사라지는 게 딱 하루 만에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가서도 웃음이 있고 교회 가면 누가 먼저 인사해주고 친구가 점심 먹자고 전화하고 동네 산책만 해도 마음이 풀린대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바로 내 노후의 나라구나. 결국 은퇴라는 건 돈 계산보다 더 깊은 문제라는 걸 이분들이 보여준 겁니다. 어디가 싸냐 비싸냐 보다. 그곳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지, 내 마음이 안정되는지, 내 속도에 맞춰주는 곳인지. 이게 전부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자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결국 제가 숨 쉴 수 있는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교사분들이 연금 금액 공개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가지고는 못 사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딱 몇 초예요. 연금 통지서를 펴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집세, 병원, 식비, 교통, 경조사. 그리고 결론은 늘 같습니다. 이 돈이면 생존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러죠. 교사는 안정된 직업이고 연금은 든든하고 노후 걱정 없는 직업이라고. 그런데 정작 실제 교사분들은 누구보다 연금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에이 설마 그래도 교사인데 라고 하실 텐데 은퇴한 교사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현실 그대로 한 컷도 미화 없이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말투는 편하게 영상에서 말하듯 자연스럽게 이어갈게요.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현실, 왜 교사들이 패닉을 느끼는가? 교사분들은 오랫동안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현직 때는 바쁘고 힘들어도
연금만큼은 안정적이다. 그게 일종의 위안이었고 버텨낼 이유였죠. 하지만 연금 수령 첫날 딱 한 번의 계산이 모든 환상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생활비는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연금이 충분한 돈이 아니라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돈이라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야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교사는 오랫동안 안정된 월급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갑자기 월급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드는 경험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그게 교사분들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연금만으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는 사실. 사람답게 산다는 건 그냥 밥 먹고 숨만 쉬는 게 아니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한번 가고 가끔은 자식들한테 용돈도 주고 몸 아프면 병원도 가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게 삶이잖아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이런 정상적인 일상이 유지가 안 돼요. 특히 교사 연금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수준일 뿐이지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은퇴한 교사분들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버텨지는 느낌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노후가 시작됐는데 삶이 줄어드는 느낌. 이게 바로 교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떨까? 오늘은 세 분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분들 모두 실제 은퇴 교사분들이고 각자의 현실이 너무 다르지만 결론은 모두 같아요. 사례 연금만 믿고 버티던 60대 초등교사 어씨의 충격. 어씨는 평생 남들보다 더 아끼며 살았어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본인 옷은 늘 할인 매장에서 여행도 조금 더 싸게 가는 방법을 찾았죠.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그의 삶을 버티게 해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연금을 받아보니 본인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다더군요. 세금 건보료, 각종 공제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덜 들어오는 걸 보고 손이 떨릴 정도였다고 해요. 아, 이제부터 내가 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데. 이 한 문장이 어씨를 며칠 동안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씨는 지출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아요. 친구 모임은 거의 나가지 않고 식비는 줄이고 또 줄여서 하루 두 끼만 먹는 날이 많대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사로 살아온 대가로 여유를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쪼들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사례 남편도 교사였던 60대 부부 B씨, 두 사람 연금 합쳐도 부족했던 현실. B씨 부부는 주변에서 연금 부자라 불리던 전형적인 교사 부부예요. 두 사람 다 교직 생활을 길게 했고 집도 오랫동안 살던 곳이라 대출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찾고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두 사람 연금을 합쳐보니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어요.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게다가 성인이 된 자녀가 아직 완전 독립을 못하다 보니 부모 지출이 계속 이어졌죠. 특히 B씨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사 2명 연금이면 최소한 걱정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불안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요? 둘이 카페 가는 걸 미뤄요. 한 달에 한 번 가던 외식도 2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여행은 그냥 꿈이 됐어요. 그분들이 말하길 노후의 여유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착각이 시작된 거다. 이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례 50대 후반 상담교사 C씨 연금만 바라보다가 준비가 늦어버린 경우. C씨는 교사들 사이에서 그래도 상담교사는 적어도 마음 편하게 은퇴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했대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연금만 믿고 살다 보니 추가적인 노후, 자산 준비를 거의 못했어요. 왜냐면 교직 특성상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준비하지 뭐.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분은 식은땀이 나더래요. 이거면 내가 지금 쓰는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제서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준비가 너무 늦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CC는 요즘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상담교사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도 찾고 작게라도 부수입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있대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사는 늘 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정작 내 미래는 너무 늦게 준비했네요. 교사 연금의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착시입니다. 교사 연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은 시작됩니다. 왜냐면 연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기본 생계 보장 수준에 맞춰진 제도지 여유 있는 삶까지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문제는 많은 교사분들이 그 사실을 은퇴 직전에 혹은 은퇴 후에야 깨닫는다는 거죠. 그때부터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단순히 투자하세요. 같은 얘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사분들은 무리한 투자에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월급 구조에 익숙하다 보니 리스크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께는 추가 수입 구조, 고정 지출 축소, 건보료 최적화, 현실적인 부업 설계, 작게 사는 루틴 구축, 이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해요. 노후는 큰돈보다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앞부분에서 교사 연금의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제부터예요. 많은 교사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빈곤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연금만 믿고 살면 결국 선택권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 너무 뼈아파요. 노후라는 게 결국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병원에 갈지. 이런 아주 사소한 선택들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갑자기 늙어요. 몸이 늙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늙는 거죠. 은퇴한 교사분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처음 1년은 아직 버틸만 하다라고 말해요. 적응하고 좀 쉬고 숨도 돌리고. 근데 2년째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생활비가 살짝씩 오르고 병원 갈 일이 늘고 한 번씩 몸 여기저기가 아파요. 치과 한 번만 가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MRI라도 찍는 날엔 한 달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깨닫습니다. 아, 이게 매년 반복되겠구나.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돼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유난히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아이들 앞에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직업이었잖아요. 그 습관이 은퇴 후에도 남아 있어서 힘들어도 남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요. 친구들이랑 만나서도 자기 연금 얘기, 돈 얘기 잘 안 해요.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그래서 더 고립되고 더 힘들어져요.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교사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가난해진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해질 것 같은 불안이 매일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 불안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잠이 안 오고 식욕이 떨어지고 관절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서 검색하게 되고 그러다 불안이 불안을 더 키워요. 경제적 불안이 건강 불안으로, 건강 불안이 다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연금의 금액보다 중요한 건 연금 외에 숨구멍을 만드는 일이다. 숨구멍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월세를 줄이는 거, 보험을 정리하는 거, 불필요한 지출을 한두 개 없애는 거, 취미를 돈 드는 취미에서 돈 안 드는 취미로 바꾸는 거. 작아 보여도 이게 다 숨구멍이에요. 그리고 작은 숨구멍 하나로 삶이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교사들은 생각보다 소득형 부업에 강점이 있어요. 이건 교사분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왜냐면 평생 조직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가르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 정리하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은퇴하고 나서도 엄청난 자산이에요.
요즘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소규모 강의부터 상담, 온라인 수업, 지역센터 강사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돈을 많이 벌자는 게 아니라 매달 아주 작은 흐름이라도 만들자는 거예요. 그 흐름이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나는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 노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하나 더요. 노후는 돈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작은 수입 흐름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연금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물가는 너무 빨리 오르고 노인의 삶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은 지금이라도 두 번째 엔진을 만들어야 해요. 그 엔진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엔진이 하나 더 있으면 불안이 줄고 삶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지켜져요. 처음엔 누구나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뭐 죽어라 돈 쓰며 살 것도 아니고 은퇴하면 조용하게 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딱 하루만 앉아서 지금 내 생활비를 그대로 적어보면 몸이 먼저 굳어버립니다. 머리로만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숫자들이 종이에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현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던 불안이 이건 진짜 위험한데 하는 공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은퇴 후 더 불안해지는지 아세요? 월급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월급이 사라진 세상에서 한 달 한 달 버티는 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금액 없으면 생존이 안 되겠구나 하고요. 은퇴하기 전엔 사실 감각이 잘 안 와요.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요. 부족해도 다음 달 채워지고 잘못 써도 다시 보완되고. 그런데 월급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모든 지출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과 직결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은퇴자분들이 생활비 계산하는 순간 뒤집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진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절약하면 되지 않나?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절약은 어느 수준까지는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질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에서 갈립니다. 생활비 충격을 감당할 최소한의 금액, 이걸 준비했냐 못했냐, 딱 이 차이예요. 사실 이 금액이란 게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답게 체면 지키며 병원 갈 때 병원 가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선 같은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이 그 선을 너무 낮게 잡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했다가 실제로 계산해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뒤집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도 공과금은 줄지 않아요. 물가는 해마다 올라요. 보험료도 은근히 부담돼요. 경조사비는 생각보다 자주 나가요. 식비도 줄인다고 줄여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은퇴한 분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적이 하나 있어요. 병원비. 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은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한 달 일정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루틴이 되거든요. 검진, 약, 처방, 엑스레이, 재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돼요. 결국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아, 내가 이 금액을 왜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지금부터 사례 3분을 말씀드릴게요. 살짝 과장 없이 정말 현실 그대로예요.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금액이 왜 중요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첫 해에 바로 무너진 분이에요. 이분은 은퇴하면 지출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집에 딱 있으니까 오히려 돈 쓸 일이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 만나면 커피라도 마셔야 하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 밖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돈이 나가고 병원도 자주 가게 되니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결국 몇 달 만에 이러다 진짜 위험하겠다 싶어서 허겁지겁 생활 방식을 바꾸셨어요. 문제는 그때 이미 지출 구조가 너무 커져서 줄이기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 말했습니다. 미리 계산만 되어 있었어도 이렇게 충격받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 사례는 멀쩡하게 준비했다고 믿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직전까지 꽤 안정적이었고 주변에서도 저 정도면 걱정 없지 않냐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하고 나서 물가 상승을 체감한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직장 다닐 땐 몰라요. 물가는 올라가도 월급이 메꿔버리니까요. 근데 은퇴하자마자 모든 게 그대로 나에게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식비.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면 깜짝 놀랄 정도였고 마트 가면 장바구니가 너무 빨리 텅 비어서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해요. 그분 말이 잊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준비 잘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금액에 못 미치니까 불안이 매일 찾아왔어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슬픈 경우예요. 이분은 은퇴 후 딱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건강. 평소엔 건강에 자신 있었고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니 병원비를 아예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몇 년 지나면서 몸이 급격히 변하더래요.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통증이 있고 한번 병원 가면 검사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병원비는 은퇴자 지출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분은 말했습니다. 이 금액이 있었으면 덜 불안했을 텐데 건강이 이렇게 큰 변수인지 왜 그땐 몰랐을까? 이세 이야기가 다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은퇴 후 생존선은 생각보다 높다. 절약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병원 비물 가생활비는 나를 봐주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금액이 있어야 그나마 평온하게 산다. 그리고 그 금액은 절대 작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무섭게 들리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훨씬 변수가 많아요. 이 금액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일상 건강 존엄 마음의 평온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직접 계산해 보시면 아마 느낌 오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계산하는 순간 뒤집히는지, 왜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왜 은퇴 후 생존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지. 그리고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불안해지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불안이 있어야 대비가 시작되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줄이고 조정하고 준비하고 쌓아가면 충분히 평온에 닿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활비 계산하다가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예요. 은퇴 전에는 돈이 들어오는 삶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돈이 빠져나가는 삶으로 바뀌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요. 돈이 들어올 때는 불안이 잘 안 보이는데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사소한 금액도 크게 느껴지고 미래가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감각이 처음 오는 순간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나? 아니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월급이 사라지면 안정감도 같이 사라지니까요.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쓰는 건 내 남은 인생을 깎아먹는 돈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 마음이 움츠러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즐거움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우울감이 갑자기 올라오는 분들 많아요. 돈이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니고요. 돈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감각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 그 자체보다 돈이 빠져나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 구조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출이 조금 커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조가 없으면 아무리 큰 목돈이 있어도 계속 불안하게 됩니다. 그 구조가 뭐냐고요?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것. 둘째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지출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 셋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최소한으로 고정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생활비를 줄이려고 마트 가는 횟수를 반으로 줄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이 아껴질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의 리듬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식비는 루틴을 만들고 병원비는 정기 체크로 신경 쓰는 부분을 줄이고 취미비는 각자 허용된 선을 규칙처럼 정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잡히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퇴 후 돈을 세는 기준이 절약에서 지속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약은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지속은 달라요. 지금의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내 돈이 흐름을 견딜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왜 그 금액이 필요한지 명확해져요. 그 금액이 있으면 생활비가 조금 오르든 병원비가 갑자기 생기든 경조사가 연달아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 은퇴 후 우울도 줄어들고 오히려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출의 작은 요철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한숨이 나오고 병원 진료비가 튀어나오면 가슴이 철렁하고 경조사 초대장을 받으면 부담부터 느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삶이 전부 돈 걱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의 플랫폼이라고요.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그게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생존선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구조를 다시 보고 생활비 리듬을 다시 만들고 변수를 고정시키는 순간 마음이 먼저 달라지거든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지금 그 생활비 충격을 느끼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연금만 들어오면 한숨 좀 돌릴 수 있겠지. 이제는 조금 살 것 같겠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연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히려 현실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막연히 불안했는데 숫자가 찍히는 그날, 그 순간부터는 불안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공포가 되죠. 그때 딱 느껴져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금은 마치 복지처럼 느껴져서 받기만 하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빨리 알게 돼요. 그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이 목을 조여요. 평생 일했던 결과가 고작 이거라니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가면 마음이 아찔해지고 숨이 턱 막히죠.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더 그래요. 평생 가장 치열하게 살아온 세대잖아요. 일자리도 많지 않았고 사회적 안전망도 약했고 가정 경제 책임지느라 허리비고 애들 교육시키느라 허덕이고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들어오는 그날이 마치 심판의 날처럼 다가오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휴대폰 문자로 연금 금액을 확인하는데 눈앞이 번쩍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걸로 살아야 한다는 거네.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들은 저까지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생활비 지출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하죠. 카드값, 병원비, 먹거리, 교통, 이런저런 요금들. 그러다 보면 연금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을 향해 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밀려옵니다.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걸로 매달 버텨야 한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포가 현실이 됐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은 회사 다니면서 늘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셨대요. 그래도 연금은 받을 거니까 노후엔 숨 좀 쉬겠지.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딱 생활비 기본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식비 조금 줄인다 치고 외식 포기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옷 사는 건 거의 멈추고. 그렇게 아껴서 살아도 한 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아니라 탄식이 나온대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 매달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금 받고 오히려 우울감이 심해져서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받고 나서 더 불안해졌어요. 이제 진짜 숨을 데가 없네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남았어요. 두 번째 사례. 또 한 분은 본인은 그래도 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대요. 퇴직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연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다 자라줬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녀 결혼, 집 문제, 갑자기 아플 때 나가는 큰돈, 부모님 요양 문제. 이런 걸 누가 미리 계산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퇴직금은 몇 년 만에 절반이 날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연금만으로 한 달을 버텨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현타가 확 오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이 이랬어요. 연금이 아니라 생존 라인이더라고요.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듣고도 한참 생각이 남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그리고 어떤 분은 연금 첫 달 받자마자 생활 루틴까지 무너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동네 도서관도 가고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작은 즐거움이었대요. 근데 연금 계산해 보니까 커피 값조차 부담스러운 규모였던 거예요. 한 달 지출을 꼼꼼히 적어보면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책도 뜸해지고 친구 만나서 밥 먹는 일도 없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더래요. 외출하면 돈이 나가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본인 얼굴이 너무 낯설더래요. 살려고 받은 연금인데 살 맛이 없어져요. 이 말이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이렇게 현실을 들어보면요. 연금이 문제라기보다 연금만 바라보고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문제였던 거예요. 기회가 많지도 않았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노후를 미리 챙기라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남아있는 길이 너무 험하고 멀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연금만으로 못 산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가 보여요.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길이 생기거든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벌 생각하기보다 새는 걸 막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말이 정답 같아요. 지출 줄이고 고정비 줄이고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고 작게라도 현금 흐름 만들고 다이어트 하듯 생활비 체질 개선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그게 노후의 안전장치가 돼요. 연금만 바라보는 은퇴는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연금 플러스 작은 현금 흐름 플러스 지출 관리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가 열리기도 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연금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지만 생활은 언제든 다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연금을 받아보신 분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구나. 이 깨달음이 진짜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래도 회사라는 울타리라도 있잖아요. 월급날엔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동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뭔가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연금 받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확 와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누구도 대신 벌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 공포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엔 무서워서 미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공포가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는 일도 생겨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연금 받고 멘붕 왔다가 몇 달 동안 바닥을 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분들요.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생활 형태를 바꿔버려요. 집 정리하고 짐 줄이고 자동차 팔고 생활 반경 좁히고 건강 챙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보통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돈이 줄어도 삶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된다는 기준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들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지 기준만 잡히면 상황이 나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지옥인지 아니면 새로운 출입문인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누구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지만 그 대신 누구도 나를 막지도 않아요. 노후라는 게 처음 겪어보는 인생의 후반전이잖아요. 전반전엔 규칙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남들 눈치도 봤지만 후반전은 정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시 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큰 위험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관계의 단절이에요. 돈은 어떻게든 다시 설계가 가능하지만 사람 관계는 무너지고 나면 복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보다 더 먼저 자기 삶에서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를 해요. 반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과의 연결은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삶이 버텨진다. 연금보다 더 강력한 버팀목이 결국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연금 받고 불안해지는 마음,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 불안 속에서 방향을 찾는 게 진짜 은퇴 준비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한국 돌아오는 순간부터 추락이 시작됐다는 은퇴자들의 공포 실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돌아온 순간부터 인생이 기울기 시작했다.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막상 돌아오고 난 뒤에 딱 한 달만 지나면 거의 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왜 왔지?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정말 무섭죠. 한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데 그곳으로 돌아오는 게 왜 추락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은퇴한 몸과 마음, 그리고 은퇴자의 돈 사정은 예전에 한국 살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데 본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귀국하자마자 처음 맞닥뜨리는 건 반가움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첫날은 좋아요. 가족들 보고 음식 맛있고 공기도 익숙하고 말도 편하고. 근데 사흘 지나면 다 깨집니다. 마트 한번 갔다가 계산대에서 멍해지고 병원 한번 갔다가 건보료 설명 듣고 얼굴이 하얘지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여기는 내가 은퇴해서 살 곳이 아니구나.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 귀국 후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게 정서적 충격이 아니라 경제적 충격이고 그 경제적 충격이 삶의 모든 분야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너무 빨라요. 스스로 추락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들어온 분들은 기준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미국 생활이 힘들어도 적어도 은퇴자에게 필요한 도시 인프라나 복지 구조가 잘 갖춰져 있고 시니어가 주거식품 병원 이용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명확해요. 하지만 한국은 현역 중심 시스템이라서 은퇴한 순간 생활비 구조가 훅 치고 올라갑니다. 그걸 모르고 들어오면 추락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들은 실화가 너무 많아서 공통점이 거의 패턴처럼 반복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한국 물가와 생활비로 인해 한 달 만에 통장이 비어버린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한국에 오면 생활비 절반이면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대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반대였어요. 장 보는 순간 알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싸구려 브랜드가 있고 세일이 있고 노인 할인도 있고 옵션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 선택지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비싸더라고요. 월세라도 부담 줄이려고 오래된 아파트로 갔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 관리비가 거의 미국의 HOA나 유틸리티 수준이었고 여기에 난방비까지 더해져서 공과금이 막 붙기 시작하니까 한 달 만에 예산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금 소셜 시큐리티로 그래도 숨통이 트였는데 한국에서는 연금이 들어와도 생활비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완전히 패닉이 와버린 거죠. 결국 이분은
한국에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뒤 하신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추락하고 있다는 느낌이 한국에서 처음 들었어요. 두 번째는 건보료 때문에 고통받은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건강보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은 의료비가 싸니까 보험료도 적겠지 싶었던 거죠. 근데 은퇴자에게 한국 건보료는 미국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어요. 지역 가입자 전환이 되면서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연금소득도 잡히니까 첫 고지서를 받는 순간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내가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왜 이렇게 내죠? 게다가 병원은 싸긴 싸지만 은퇴자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 빈도가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지출이 더 늘어요. 여기에 건보료 공과금식 비교통비까지 한꺼번에 치고 들어오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병원비 때문에 미국 떠났는데 한국은 병원비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웠어요. 내가 병원에 가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달 떨어져 나가니까 그게 더 공포였어요. 세 번째는 정서적 고립 이야기인데 이게 은퇴자분들에게 진짜 무섭습니다. 한국이 편하다고 해서 돌아오셨는데 실제로는 더 외로워졌어요. 미국에서는 이웃, 교회, 커뮤니티, 시니어 센터, 언어 학습 모임 등 은퇴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일상을 보내는 공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서 집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게 됩니다. 동네 카페나 도서관에 가도 다들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있고 말을 섞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국은 익숙한데 낯설고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했다. 이 말이 너무 슬픈데 은퇴한 분들에게는 진짜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정서적 고립이 생활비 충격과 합쳐지면 삶이 훅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직접 겪은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은퇴자는 버티면 안 되잖아요. 버티는 순간 무너져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왜 많은 분들이 한국 돌아오는 순간부터 추락이 시작됐다고 말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분명 장점도 많고 정서적으로 편한 나라예요. 문제는 은퇴자에게 한국이 어떤 구조인지 제대로 모르고 귀국했다는 데 있어요. 한국은 현역 중심 사회예요. 모든 제도와 비용 구조가 일하는 사람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 없는 은퇴자가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생활비, 건보료, 주거비, 교통비가 한꺼번에 덮쳐요. 그걸 견딜 튼튼한 구조가 없으면 진짜로 추락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미국은 시니어 중심 문화가 더 확실하게 마련돼 있어요. 노인 아파트, 메디케어, 시니어 센터, 은퇴자, 프로그램, 자원봉사 네트워크 등 은퇴자의 일상을 받쳐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경험하고 난 뒤 한국에 오면 그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귀국을 고민하신다면 내 기억 속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에서 은퇴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비가 얼마 들지, 건보료가 어떻게 나오지, 교통병원 접근성은 어떤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공간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귀국하면 앞에서 풀어드린 실화처럼 추락이 너무 빨리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퇴자는 싸게 사는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싸게 사는 곳은 언젠가 더 비싸지고 불편한 곳은 언젠가 버티기 어려워져요. 근데 편한 곳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편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준비 없이 돌아오는 건 정말 위험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포가 되고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귀국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되돌릴 수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일단 미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 비용이고 서류 작업이고
집을 팔거나 정리한 뒤 다시 똑같이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국 귀국 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공포가 현실로 바뀝니다. 여길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구나. 이 벽을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한국이 고향이라서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적응이에요. 미국에서는 은퇴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고 나이 들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한국은 그 반대예요. 나이 들수록 눈치가 더 보이고 속도가 느리면 민폐라고 느끼고 대중교통이나 병원 대기 같은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자꾸 위축됩니다. 이게 은퇴자에게는 큰 상처예요. 편하려고 귀국했는데 더 불편하고 행복하려고 왔는데 마음이 더 휘청이고 사람 만나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귀국 후 몇 달 지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은퇴자는 속도를 늦추고 싶은데 한국은 늦추는 순간 뒤처지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마트에서 줄 서 있을 때도, 은행에서 도와달라고 말할 때도, 버스 타려고 천천히 걸어갈 때도 자꾸만 초조해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스트레스가 매일 누적되면 은퇴자가 버틸 힘이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가장 잔혹한 건 이런 현실을 대부분 귀국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오기 전에 알았으면 선택할 때 비교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야 이게 내 현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미 집은 정리했고 돈은 들어갔고 의료보험은 전환됐고 다시 미국으로 가려면 시간이랑 돈이 또 들어가고 결국 마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가 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귀국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로 며칠이라도 살아보셔야 합니다. 여행 말고 잠깐 머무는 것도 말고 은퇴자 시선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마트 가보고 병원 가보고 대중교통 타보고 카페에 혼자 앉아보고 공과금 고지서도 확인해보고 동네 분위기도 느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 대부분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이 좋으면 더 확신이 생길 거고 한국이 부담되면 그 불편이 왜 그런지 빨리 알게 되니까요. 은퇴는 실험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하면 몸과 돈과 시간이 한꺼번에 따라오니까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망설여지는 그 감정, 혹은 막연한 기대, 혹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속도, 건강 상태, 경제 구조, 인간관계, 생활 리듬, 이 모든 걸 아주 현실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건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추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한국이 아니라 준비 없이 선택한 귀국이고 진짜 안전은 나라가 아니라 내 생활 구조에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남 탓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 나이 또래는 늘 그랬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느라, 아이 키우느라, 집 대출 갚느라 제대로 투자 공부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직이 다가오면 갑자기 주변에서 다들 외치죠. ETF가 답이다. 장기 들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지금이라도 넣어라, 안 늦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데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은퇴 직전 세대한테는요. 거의 마지막 구명줄처럼 느껴지거든요. 월급 끊기기 직전 믿을 수 있는 건 시장 전체를 사라는 말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ETF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ETF를 오해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해는 조용히 정말 소리 하나 없이 내 노후를 갉아먹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몇 퍼센트 떨어진 거니까 괜찮겠지 싶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계좌를 보는데 어라. 잔고가 눈에 확 띄게 줄어있고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 회복될까? 싶은 숫자가 찍혀 있어요. 그때부터 공포가 진짜 시작됩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너무 많은 50대를 봤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ETF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 안에는 이런 현실이 숨어 있어요.
ETF 자체는 안전할지 몰라도 내가 ETF를 버티고 들고 갈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없으면 그 ETF는 가장 위험한 상품이 됩니다. 은퇴 직전 혹은 갓 은퇴한 사람이 장기 투자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공허해져요. 장기 투자? 누가요? 우리가요? 50대, 60대가?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수익률 마이너스인데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ETF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상품이 위험한 게 아니고 투자자의 시간 소득 생활 구조가 그 상품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났던 실제 케이스 3가지를 바탕으로 왜 ETF는 안전하다는 말이 위험한지, 그리고 은퇴 전후에 무너지는 패턴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구어체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합쳐서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늘 착실했고 욕심도 없던 분이에요. ETF는 시장 전체니까 안전하대요. 개별 종목은 위험하니까 ETF만 할게요. 정말 교과서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엔 수익도 나고 기분도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였어요. 월급이 끊기니까 생각보다 돈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계좌에서 조금씩 빼쓰기 시작했죠. 그 시기는 마침 시장이 살짝 조정받던 때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일 때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고 나니까 남는 건 반토막 난 계좌와 복구할 시간이 사라진 60대 초반의 노후뿐이었어요. ETF는 시간이 있어야 안전한데 그분은 시간을 잃었죠. 두 번째 사례. 정말 똑똑하고 투자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 절대 공포에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은퇴한 지 몇 달 지나고 시장이 흔들리자 그분이 먼저 연락하더라고요.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엔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미래 불안, 생활비 불안, 가족 걱정, 회복 가능성 의심.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덮쳐요. 그분도 결국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했어요. 장기 투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ETF는 안전한데 사람 마음이 위험한 거죠. 세 번째 사례. 이건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였어요. 퇴직금 거의 전액을 시장이 고점이던 시기에 투입한 분이 있었습니다. ETF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대요. 장기만 하면 되대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분은 장기 투자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또 생활비가 모자라서 시장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또 팔고 결국 가장 비싸게 사고 가장 싸게 팔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은커녕 계좌는 계속 줄기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ETF는 안전한데 생활 구조가 ETF를 감당하지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건 ETF가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말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에요. 이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조용히 무너진다는 것,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 본인도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 시장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내 환경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진짜 늦게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글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ETF는 분명히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들고 있는 내 손, 내 삶의 구조, 내 시간, 내 생활비, 내 여유 자금. 이게 갖춰져 있어야만 안전해요. 장기 투자라는 말은 언젠간 오른다가 아니라 그날이 오기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ETF를 사면 그때부터 내 노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소리 없이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ETF는 결국 다 오른다던데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를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장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었어요. 월급 들어오니까요. 근데 은퇴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월급이 없어요.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가요. 마이너스가 찍혀도 버티는 게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강제로 팔리게 되는 상황이 자꾸 찾아와요.
이게 ETF를 위험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해요. ETF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또래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건 어떤 ETF가 좋은지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나는 과연 버틸 구조가 있는가? 예요. 사람들은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노후를 망치는 건 대부분 손절이에요. 수익은 천천히 나도 돼요. 근데 한번 잘못된 타이밍에 강제 손절당하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엔 몇 년이 걸려요. 그 몇 년을 버틸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 결국 계좌는 계속 깎입니다. 이걸 가장 빨리 깨닫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투자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생활비가 문제였네. 맞아요. 노후 투자는 수익을 키우는 게임이 아니라 생활비가 계좌를 망치지 못하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걸 뒤늦게 깨달은 분들은 정말 많이 후회해요. 그때 생활비 구조부터 손봤다면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50대, 60대에 들어서면서 흔히 하는 착각이 나는 아직은 버틸 수 있다예요. 근데 실제로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겁이 안 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공포는 계좌가 마이너스 2030%가 되는 순간 찾아와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깨닫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좋았던 거라고.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ETF를 더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 흔들리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에요. 생활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최소한 2년치라도 생활비 버퍼를 만들면 ETF는 그제야 안전한 자산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ETF라도 조용히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내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얘기 조금 무섭습니다. 은퇴한 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익 났다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냐. 근데 이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무서운 전조라는 걸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닫더라고요.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웃고 다들 부자 됐다고 말하는데 혼자만 통장이 바닥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사람만 특별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퇴자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쯤은 밟는 그 길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세게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을 같지 않게 들리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공감되면 그거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길 들어서 보면 아시죠? 편하긴커녕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하고 더 흔들리게 돼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 그 흔들리는 틈으로 딱 들어옵니다. 주변에 누가 뭘로 돈 벌었다. 친구는 ETF 수익이 어땠다. 누구는 공모주로 짭짤했다. 누구는 부동산으로 성공했다. 이런 말들이 은퇴한 사람한테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왜냐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났고 돈을 다시 모을 기회도 거의 사라졌고 지금 가진 게 사실상 전부인데 이걸 불려야 산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니까요. 그리고 이런 조급함이 그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 됐다는데 왜 나만 통장이 바닥났는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남들이 수익 났다고 말하는 순간 내 머릿속이 이상해져요. 평소에는 조심하던 사람들도 그 한마디에 흔들리고 욕심 생기고 나도 해야겠다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죠. 문제는 이 불씨가 금방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퇴직한 뒤 주변 사람들이 다들 ETF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회사 동기도 후배도 심지어 가족들도.
요즘엔 다 ETF에. 그게 제일 안전해. 이런 말을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슬슬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은퇴하고 나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 때문에 사람들은 내 능력 바깥의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남자가 정확히 그 길로 갔습니다. 평생 주식 한번 제대로 안 해봤는데 갑자기 퇴직금 전부를 ETF에 넣은 거예요. 다들 돈 벌었다니까 나라고 못 벌 이유가 있나? 그 생각 하나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획 없이 시작한 투자는 수익이 아니라 불안만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은퇴자분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죠.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공부도 안 돼 있고 목표도 없고 그냥 올라가겠지라는 기대만 있는 상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만 떨어져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도망치고 싶어지고 잘못한 건 같고 불안이 통장을 집어삼킵니다. 그 남자도 딱 그랬어요. 한번 떨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퇴직금인데 이거 없어지면 나는 끝인데. 이 공포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다 결국 떨어진 걸 감당 못하고 제일 바닥에서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팔고 나니까 다시 올랐어요. 그걸 보는 순간 멘탈이 더 나가버리죠. 나는 항상 반대로만 간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냐. 근데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은퇴자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생활 붕괴로 바로 이어진다는 현실이에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다시 채울 수 있겠지만 은퇴한 뒤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 남자는 손실 난 뒤 식비를 줄이고 조금씩 아끼고 외출도 줄이고 친구 만나기도 조금씩 끊기고 생활 자체가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판단도 흐려져요. 이건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은퇴자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요. 그 남자도 결국 다른 사람들 다 부자 됐다고 말하는 그 시기에 혼자만 통장이 바닥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이야기 세 가지를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제가 자주 보던 패턴 그대로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아,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 LA 사시는 한 분은 시장이 좋다는 말 듣고 지인들이 ETF 수익 자랑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대요. 처음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번 크게 흔들린 이후로 겁이 나서 바닥에서 팔아버렸어요. 문제는 팔고 나니까 다음 달부터 시장이 다시 반등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투자를 끊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시장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한국에서 은퇴하신 한 분은 퇴직금 거의 전부를 ETF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자 아예 생활비 자체가 모자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족 관계가 틀어지고 생활비 줄이느라 외식도 끊고 경조사도 못 가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가장 현실적으로 무섭습니다. 돈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거든요. 세 번째 사례. 뉴욕에 계신 어느 분은 너무 조급해서 ETF를 자주 갈아타다가 수익은커녕 수수료와 손실만 쌓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수익 자랑하니까 이분만 점점 자신감 잃고 나는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책을 계속하게 됐죠.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다들 부자 된다는데 나는 왜 똑같이 못하냐였어요. 은퇴자의 멘탈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진짜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은퇴 후에 통장이 바닥난 사람들은 절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그저 퇴직자들이 흔히 빠지는 그 세 가지 함정에 너무 빨리 걸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경고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부자 됐다는데 나만 왜 안 되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생긴 순간 조급함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판단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통장도 생활도 멘탈도 모두 무너뜨립니다. 은퇴자는 남들이 뭐 했다는 말보다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나 이걸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남자의 실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되찾는 순간부터 노후는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엔 그냥 막연했을 겁니다. 은퇴하면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줄 알았고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어드니까 돈도 덜 쓸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그 순간이 오고 나면 정말 확 느껴집니다.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는 걸요. 처음엔 그냥 답답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답답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결국은 공포로 변합니다. 아,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든요. 은퇴자분들 만나보면 거의 똑같은 말을 하세요. 은퇴 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활이라는 게 돈 몇 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지금은 간신히 맞춰가도 몇 년 지나면 더는 맞출 방법이 없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몰라서 더 무서운 거고요. 통장 잔고가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멈추질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굴러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먹는 것도 줄고 돌아다니는 것도 줄고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근데 그건요,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져요. 건강 문제든 대중교통 대신 택시 타야 하는 상황이든 갑자기 필요한 생활용품이든 별거 아닌데 이게 쌓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세어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아, 이래서 다들 무너졌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은퇴하면 앞으로 쓸 돈을 미리 예상하고 조절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갑자기 치과 가야 하고 갑자기 집안 뭔가 고장나고 이런 일이 은퇴 후에는 자꾸 밀려듭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도 지출은 알아서 올라가요.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 공포죠. 사람답게 산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걱정 덜하고 밥 잘 먹고 따뜻하게 자고 가끔은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보고 싶은 가족도 보고 이런 게 인간답게 사는 건데 은퇴 후에 비용이 너무 낮춰져 있으면 이 기본적인 삶이 다 무너집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모드가 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데 숫자부터 떠오르고 아프면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 약국 가는 것도 부담이 돼요. 제가 실제로 들은 사례들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다들 비슷한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물가도 그냥저냥 견딜만 하고 외식 줄이고 차 안 몰고 다니고 정말 아끼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병원 가자니 검사비도 만만치 않고 치료를 이어가자니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망설이게 되고 결국 통증을 참고 버티다가 더 크게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들어간 비용이 몇 배로 커져버렸죠. 안 쓰고 버틴다는 게 오히려 지출을 더 키운 겁니다. 이분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은퇴하고 처음으로 인간답게 못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비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은퇴를 시작한 부부였어요. 처음엔 잘 버텼습니다. 근데 가족 모임이 생길 때마다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요. 이게 몇 달, 몇 년 쌓이다 보니 생활비가 계속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갈 수 있는 모임과 갈 수 없는 모임을 나누기 시작하셨대요. 사람 만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가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주저앉는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게 삶의 질을 제일 먼저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했던 분이에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자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생활비도 줄고.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이 돈보다 무서운 순간이 있거든요. 동네 친구 사귀기 힘들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시 올라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사 비용, 보증금, 생활비, 재정비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통장이 한 번에 무너졌어요.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졌죠. 돈 아끼려고 내려갔다가 외로움 때문에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너무 와 닿았어요. 이 세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은퇴 생활은 버티기 모드로는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죠. 몇 달까지도 가능해요. 그런데 몇 년,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은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생활비가 너무 낮으면요. 처음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삶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통장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은퇴는 절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숨 쉴 여유가 있어야 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쿠션이 있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은 유지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은퇴는 행복이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래 갈수록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은퇴 후에 인간답게 못 산다고 느끼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면요. 그건 이미 너무 늦어지기 전에 방향을 고쳐야 한다는 신호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더 현실적으로 봐야 해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그냥 버티면서 살기엔 너무나도 혹독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불안해지는데 문제는 이 불안이 하루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 떠도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뭔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이 감정이 사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일한 건가? 이 한마디가 진짜 무섭습니다. 희망이 끊기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은퇴 전엔 돈이 부족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되지 올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은퇴 후에는 그 기대가 사라집니다. 다시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지출 하나만 생겨도 마음이 덜컥하고 내려앉아요. 병원비가 나왔는데 예전처럼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아프면 돈도 함께 아프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돼요. 이것만큼 사람을 위축시키는 게 없어요. 그리고요, 은퇴 후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체력입니다. 젊을 땐 돈 없으면 덜 쓰면 됩니다. 걷고 직접 다니고 해결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 그게 안 돼요. 조금만 다리가 아파도 택시를 타야 하고, 조금만 피곤해도 병원 가야 하고, 조금만 고장 나도 손수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용을 낮게 잡고 은퇴하면 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부터 벽에 갇혀버립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은퇴 후 생활은 줄이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진 걸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절약으로 지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끼고 아끼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부터 빠져나가요. 인간다움이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낯설어져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 중에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말이 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으면 더 와 닿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숫자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셔도 기분 좋아서 마셨는데 은퇴 후엔 이걸 마시면 이번 주 식비가 달라지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삶이 계산서처럼 바뀌는 순간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은퇴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돈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단순한 돈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은퇴 후엔 아무리 마음이 단단해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져야 마음의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의 걱정이 줄어들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 건강도 지켜지고 관계도 유지되고 하루하루가 삶처럼 느껴져요. 은퇴는 여유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여유를 만들어야만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여유가 비용에서 나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무조건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확보해두면 삶 전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한 비용으로 진짜 버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 불안이 들었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감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인간답게 못 살아요. 하고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버티는 은퇴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은퇴로 가야 합니다.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만나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 됩니다.